일부 11. 마크 매클러스키 서장은 막군이 두둑하게 들어있는 봉투 3개를 만지작거리며 집무실에 앉아 있었다. 그는 얼굴을 찡그리며 막군에 적혀있는 이상한 암호를 해독할 방법을 궁리했다. 그것은 그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봉투는 어젯밤 그의 부하들이 코를레오네 패밀리의 막군 영업소를 급습하여 압수한 막건들이었다. 이 막군업자는 도박꾼들이 우승을 해서 판돈을 싹쓸이 해가지 못하도록 막군을 도로 사들이려고 했던 것 같았다. 마크 매클러스크 서장에게는 막군의 암호를 해독하는 게 매우 중요했다. 왜냐하면 그가 막군을 막군업자에게 대팔 때 사기당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일 실제 5만 달러 어치의 막군이라면 아마 막군업자는 그것을 5천 달러에 사들일 것이다. 그러나 그거보다 베팅 금액이 많고 막군이 10달러 또는 20달러라면 되팔 수 있는 값은 더 높아져야 할 것이다. 매클러스크는 봉투를 만지작거리면서 막군 업자가 애 좀 타게 내버려 둬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면 그쪽에서 제발로 끌어와 흥정을 할 테고 실제 금액이 얼마인지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매클러스키는 사무실 벽에 걸린 시계를 바라보았다. 비열하기 짝이 없는 솔로조를 데리고 코를레오네 패밀리를 만나러 갈 시간이었다. 매클러스크는 탈의실로 가서 사복으로 갈아입은 다음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저녁 식사 약속에다 야근까지 하게 되어 집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기 일에 대해 절대 아내에게 털어놓는 법이 없었다. 아내는 자기가 남편의 경찰 물건만 가지고 사는 줄 알고 있었다. 매클러스키는 흥분되면서도 툴툴거렸다. 그런 버릇은 일찍이 어머니에게서 배운 것이다.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인생을 요령 있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경사였던 아버지는 매주 아들을 데리고 관내를 순찰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6살 난 아들을 가리키며 이 애가 내 아들놈입니다 라고 가게 주인들에게 소개했다. 그러면 가게 주인은 손을 흔들고 아이에게 과분한 칭찬을 퍼부은 뒤 금고에서 5달러나 10달러를 꺼내 선물로 주었다. 이렇게 하루 순찰을 돌고 나면 어린 마크 매클러스키의 주머니는 지폐로 불룩해졌다. 소녀는 아버지의 친구들이 매달 돈을 주는 것을 보고 자신을 무척 좋아한다는 생각에 자부심을 느꼈다. 물론 아버지는 아들의 대학 교육을 위해 그 돈을 은행에 저금하게 했고 그에게는 기껏해야 5센트밖에 남지 않았다. 그 당시 역시 경찰이었던 삼촌이 그에게 커서 무엇이 되고 싶냐고 물으면 그는 혓짧은 소리로 경찰관이라고 대답했다. 그러면 식구들이 왁자지껄한 웃음을 터뜨리며 즐거워했다. 그 후 아버지는 그가 대학에 진학하기를 바랐지만 매클러스키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곧바로 경찰이 되었다. 매클러스키는 유능하고 용감한 경찰이었다. 뒷골목의 깡패들도 그가 나타나면 슬슬 피했고 나중에는 순찰 구역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그는 거칠었지만 아주 정직한 경찰이었다. 쓰레기 수거나 주차 위반을 단속하는 길에 아들을 데리고 다니며 푼돈을 모금하는 짓 따위는 절대 하지 않았다. 직접 자신의 손으로 챙겼다. 그래야 자신이 벌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겨울밤 같은 때 다른 경찰들처럼 순찰을 돌다 영화관에 불쑥 들어가거나 음식점에서 빈둥거리며 시간을 보내는 일은 없었다. 그는 언제나 자기 관할 구역을 성실하게 순찰했다. 그리고 자기 구역의 가게들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었다. 순찰 도중에 바워리는 싸구려 술집이나 여인숙 등이 많기로 유명한 뉴욕의 거리 중 하나입니다. 순찰 도중에 바워리 거리에서 쏟아져 나온 술주정뱅이들이 행패를 부리기라도 하면 다시는 오지 못하도록 혼쭐을 내 쫓아버렸다. 그래서 그의 관할 구역 주민들은 그를 고마워했다. 그리고 감사의 표시를 했다. 그는 또한 법과 질서도 신봉했다. 그는 절대로 관할 구역의 막군업자들에게 절대로 가외돈을 요구하는 등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 경찰서에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뒷돈에서 자기 지분을 얻는 데 만족했다. 그의 이름이 다른 경찰들과 함께 업자의 리스트에 올라 있어도 결코 그 이상을 요구해 본 적이 없었다. 그는 정당한 뇌물만 받는 정직한 경찰관이었고 파격적으로 승진한 적은 없지만 그렇다고 누락된 적도 없었다. 이 시기에 그에게는 아들 넷을 비롯한 대가족이 달려 있었다.
그러나 내 아들 중 어느 하나도 경찰이 되지 않고 모두 대학에 진학했다. 모두 포토엠 대학으로 진학했는데 때마침 그가 경사에서 경위, 나중에는 서장으로 승진하였기 때문에 별 어려움 없이 대학에 보내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매클러스키가 한 푼도 안 깎아주는 사람으로 악명을 떨치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부터였다. 그의 관할구역 막권업자들은 같은 뉴욕의 다른 지역 막권업자들보다 더 많은 돈을 보호비 명목으로 서장에게 갖다 바쳐야 했다. 아마도 아들 내서의 대학 학비 때문이었던 듯 했다. 매클러스키 본인은 깨끗한 뇌물에 대해서는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못했다. 왜 자기 아들들이 학비가 싼 뉴욕 시립대학이나 전문대학을 가야만 한단 말인가? 그것은 경찰청에서 자식 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월급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생명줄과도 같은 이런 업자들을 철저히 보호했고 순찰 중에 적발한 권총 강도, 해결사, 뚜쟁이들이 벌인 총격전에 대한 소환장도 책상 서랍에 간직해 두었다. 매클러스키는 그들이 기반을 잡도록 도와주었다. 그는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 도시의 뒷골목을 안전하게 만들었고 당연히 그의 실적은 매번 최하인 시점이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적은 월급에 대해 분개하지 않고 모두들 스스로 제 살 길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을 뿐이었다. 브루노 타탈리아는 그가 오래 알고 지내는 친구였다. 브루노는 그의 아들 하나와 포토엠 대학에 같이 다녔는데 마침 브루노가 나이트클럽을 개업했을 때 매클러스키의 가족들을 초청하여 술과 저녁 식사를 대접하며 쇼도 보여주었다. 브루노는 자신의 나이트클럽에서 유명한 가수나 헐리우드 스타들의 공연이 있으면 언제나 그의 가족들을 초대했다. 물론 이따금 캬바레 영업에 필요한 고용인들이나 매춘이나 절도를 한 예쁜 아가씨들의 전과 기록을 삭제해달라는 등 가벼운 청탁도 했다. 매클러스키는 뇌물을 주는 사람한테 이유를 묻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솔로주가 돈 코를레오네가 입원하고 있는 병원을 무방비 상태로 만들어달라며 접근했을 때도 매클러스키는 이유를 묻지 않았다. 그는 대가만 요구했다. 솔로주가 그에게 1만 달러를 제시했을 때도 매클러스키는 이유를 묻지 않았지만 의미는 짐작할 수 있었다.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코를레오네라면 카포네보다도 정치적인 영향력이 더 큰 최대 마피아 두목 아니던가. 누구든 그를 죽이는 사람은 나라에 큰 애국을 하는 것이다. 매클러스키는 선수금을 받고 그 일을 착수했다. 그런데 솔로조에게서 병원 앞에 코를레오네 일당 2명이 서 있다는 전화를 받고 그는 벌컥 화가 났다. 테시오의 부하들을 모조리 체포했고 코를레오네의 병실 문 앞에서 보초를 서던 형사들도 불러들이지 않았던가. 이제 원칙을 반드시 지키는 그의 성격에 1만 달러를 돌려주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된 것이다. 선수금을 이미 아이들의 학비에 충당하기로 계획을 세워놓은 터였다. 그래서 그는 화가 난 상태에서 병원으로 달려갔고 마이클 코를레오네에게 폭력을 휘두른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매클러스키에게 더 큰 건을 맡기기 위한 일종의 예비 테스트와도 같았다. 타탈리아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솔로저는 그에게 더 좋은 거래 조건을 제시했다. 매클러스키는 이번에도 내용이나 동기는 묻지 않고 액수만 확실히 했다. 그는 자신이 이런 위험에 처하리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그 누구도 감히 뉴욕의 경찰서장을 죽이는 꿈을 꾸지 못하듯이 말이다. 마피아에서 가장 거친 깡패라도 가장 하위직의 경찰이 따귀를 때리면 참고 맞는 수밖에 없다. 경찰을 죽여봤자 유리할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깡패들이 체포를 거부하거나 범죄 현장에서 도망가다 느닷없이 총을 맞아 죽는 일이 있는 것이다. 하기는 경찰에게 그 정도의 고난도 없고서야 누가 그런 일을 하려고 들겠는가. 매클러스키는 긴 한숨을 쉬고 경찰서를 나갈 채비를 했다.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은 끝없는 어려움의 연속이다. 그는 조금 전 아일랜드에 사는 처형이 수년간 암과 싸우다 죽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처형의 병원비로 들어간 돈도 적지 않았는데 이제 장례비마저 그의 손에서 나갈 판이다. 고향에서 감자 농사를 짓고 있는 삼촌과 숙모에게도 이제부터 생활비를 조금씩 보내야 한다. 그렇다고 그가 그 돈을 아까워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와 아내는 고향에서 왕과 왕비 대접을 받았다. 아마 이번 여름에도 부부는 고향을 방문하게 될 것이다.
전쟁이 끝난 데다 이번 일을 성공하면 더 많은 돈이 들어올 테니 말이다. 매클러스키는 부하에게 자신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서 어느 지역, 어느 장소에 있을 거라고 일러두었다. 그는 특별히 조심해야 할 필요가 없었다. 그는 솔로조에게 그를 만나고 있는 동안에는 항상 염탐꾼을 붙여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경찰서를 나와 몇 블록을 걸어간 다음 택시를 타고 솔로조가 기다리고 있는 장소로 갔다. 마이클이 외국으로 탈출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하는 일은 톰 헤이건이 맡았다. 그는 위조 여권과 선원신분증, 그가 타게 될 시칠리아행 이탈리아 화물선의 침실 예약까지 마친 상태였다. 그는 작전을 세운 그날로 시칠리아의 밀사를 파견하여 어느 시골 마을의 마피아 두목이 거처할 은신처를 마련해 놓게 했다. 소니는 자동차 한 대와 신임할 수 있는 운전사를 딸려서 마이클이 회담 장소를 빠져나왔을 때 그를 바로 태울 수 있도록 조처를 취해 놓았다. 운전은 테시오가 맡겠다고 자원했다. 자동차는 겉보기에는 낡았지만 성능 좋은 모터를 부착했다. 또 위조 번호판을 달아서 추적이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동안 긴급한 경우를 대비해 특별히 준비해 놓은 자동차였다. 마이클과 클레멘자와 시간을 보내며 그에게 맞춘 권총을 가지고 사격 연습을 했다. 끝이 매끄러운 실탄 22발을 장전할 수 있으며 사람 몸에 박힌 총알을 꺼내면 커다란 구멍이 생기는 총이었다. 표적으로부터 5발자국쯤 떨어져서 총을 쏘면 가장 정확하며 그 거리를 넘으면 총알이 제멋대로 발사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다. 방아쇠는 마이클의 손가락에 딱 맞았지만 클레멘자는 도구를 이용해 더욱 쉽게 당길 수 있게 약간 넓혀 주었다. 총성은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총성이 크게 울릴수록 오히려 사람들은 마이클 주위로 감히 다가가지 못할 것이다. 다만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순진한 구경꾼이나 의협심에 불타서 회방 놓을 사람이 없기를 바랐다. 클레멘자는 마이클을 지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총을 쏘자마자 밑으로 떨어뜨리는 게 아니네. 그냥 손을 옆으로 내리면 총이 자연스럽게 밑으로 빠질 거야.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걸세. 모두들 자네가 여전히 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할 거야. 그래서 자네 얼굴만 쳐다볼 거야. 얼른 그 자리를 벗어나되 절대 뛰어서는 안 되네. 다른 사람들과 눈을 마주쳤어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도 안 되네. 걱정 말게. 사람들은 자네를 두려워하고 피할 거야. 아무도 방해하지 않을 거라 말일세. 자네가 밖으로 나오면 테시오가 자동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야. 자동차를 타게 되면 나머지는 그에게 맡기게. 교통사고는 염려하지 말게. 이런 일이 얼마나 순식간에 진행되는지 알게 되면 놀랄 걸세. 이제 이 모자를 쓰고 자네 모습이 어떤지 한번 보게. 그는 마이클의 머리에 회색 중절모를 씌워주었다. 모자를 한 번도 써보지 않은 마이클은 어색하게만 느껴졌다. 클레멘자는 그를 안심시켜 주었다. 이런 경우에는 신분을 감추는 데 도움이 된다네. 대개 목격자들에게 모자 벗은 모습을 보여주면 구분을 잘 못하거든. 그리고 지문에 대해서는 걱정할 것 없어. 개무리판이나 방아쇠 모두 특수 처리를 해서 지문이 남지 않으니까. 그러니 다른 부분만 손이 닿지 않게 하면 되네. 회담 장소는 알아냈답니까? 마이클이 물었다. 클레멘자는 어깨를 으쓱했다. 아직. 솔로조가 워낙 신중한 녀석이라. 하지만 그가 자네를 해치지 않을까 염려할 필요는 없네. 자네가 안전하게 돌아올 때까지 중재자의 목숨은 우리 손에 달려 있으니까. 만일 자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중재자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도대체 왜 그놈이 위험을 자초하는 걸까요? 엄청난 대가를 기다리고 있겠지. 한몫 단단히 잡게 될 걸. 또 패밀리에서도 중요한 인물로 떠오르게 되겠지. 또 자신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솔로조가 책임져 줄 거라는 확신도 있겠고. 물론 솔로조에겐 자네와 맞바꿀 생각이 없을 정도로 중요한 인물이니 안심해도 좋아. 우린 지옥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들이니까. 잘못되면 어떻게 되죠? 마이클이 물었다. 안 되네. 타탈리아 패밀리와 코를레오네 패밀리의 전면전이지. 다른 패밀리들은 대부분 타탈리아 편에 설 거야. 공중위생국에서 이번 겨울 시체 치우느라 고생 좀 하게 되겠지. 클레멘자는 어깨를 으쓱했다. 이런 일은 10년에 한 번씩 일어나야 더러운 피들을 청소할 수 있지. 그리고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그들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면 우리를 얕잡아보고 누리려고 한단 말이야. 자넨 그걸 처단하게 되는 거야. 사람들이 문엔
회담을 말합니다. 체코의 슈텐텐란트를 독일에게 할량하기로 한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간의 조약입니다. 1938년에 히틀러가 강압적으로 체결시킨 조약입니다. 사람들이 문에 내서 히틀러부터 꼼짝 못하게 눌러서야 하는 것처럼 말이야. 그때 그렇게 하지 못해서 재앙이 닥친 거 아닌가? 마이클은 전에도 아버지에게 비슷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전쟁이 시작되기 전엔 1939년 어느 날이었던 것 같다. 만일 패밀리가 국정을 운영했다면 2차 세계대전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마이클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피식 웃었다. 그들은 자동차를 타고 돈의 집으로 돌아왔다. 소니는 여전히 그곳에 본부를 삼고 있었다. 마이클은 도대체 언제까지 소니가 저렇게 숨어 있을 수 있을까 걱정스러웠다. 결국 그도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들은 소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소니를 발견했다. 탁자에는 먹다 남은 점심 식사, 스테이크 조각, 방 부스러기, 반쯤 남은 위스키 병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었다. 평소에 깔끔한 아버지가 사용할 때는 집무실이 가구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처럼 썰렁해 보였었다. 마이클은 형을 흔들어 깨웠다. 불황자처럼 살지 말고 청소 좀 하는 게 어때? 소니가 하품을 했다. 내무반 검열이라도 하는 거야? 마이클, 우린 아직 회담 장소를 알아내지 못했어. 끝내 알아내지 못하면 어떻게 너에게 총을 전해주지? 내가 가지고 가면 안 될까? 마이클이 물었다. 아마 녀석들이 나는 수색하지 않을 거야. 설령 하더라도 우리가 현명하게 대처한다면 들키지 않을 수 있어. 그리고 만에 하나 총을 들키면 또 어때? 총은 뺏어가더라도 나를 어떻게 하지는 않을 거야. 소니가 고개를 저었다. 안 돼. 반드시 솔로저란 놈을 없애야 돼. 명심해. 가능하면 그놈을 먼저 죽여. 맥컬러스키는 우둔하고 몸놀림도 느려서 그놈은 조금 천천히 죽여도 될 거야. 참, 클레멘자가 총을 떨어뜨리라고 말하든? 100만 번쯤. 마이클이 말했다. 소니는 소파에서 일어나더니 기지개를 폈다. 턱은 좀 어때? 별로야. 마이클은 철사로 고정시킬 때 주사한 마취약 때문에 얼얼한 부위를 빼고는 전체적으로 욱신욱신 쑤셨다. 그는 탁자 위에 위스키병을 잡더니 벌컥벌컥 들이마셨다. 통증이 가라앉는 것 같았다. 마음 편히 가져 마이클. 지금은 술로 긴장을 풀어서는 안 돼. 소니가 말했다. 맙소사 소니 형. 어린애 취급 좀 그만해. 난 솔로저보다 더 거친 녀석들과 더 악조건에서 전투를 했어. 제기랄. 그놈한테 박격포가 있어? 공중 지원이 있어? 아님 대포가 있어? 여우처럼 약삭 빠르고 돈으로 매수한 경찰이 옆에 있다는 거 빼면 아무것도 아니야. 누구든 죽이려고 마음만 먹으면 아무 문제도 없어. 그 마음 먹기가 어렵지. 놈들은 자기가 죽게 될 줄 모르고 있을걸? 톰 헤이건이 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가볍게 목례를 한 뒤 곧장 전화기 쪽으로 걸어갔다. 그리고는 이곳저곳 전화를 걸어보더니 소니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아무 연락이 없군. 솔로저는 되도록 막판까지 비밀로 할 거야.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소니는 수화기를 들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아마 사전에 그렇게 하기로 약속이 된 것 같았다. 그는 메모지에 뭔가 받아 적었다. 알았어, 그리 갈게. 그는 이렇게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소니가 웃었다. 개자식, 진짜 물건은 물건이군. 이게 조건이란다. 오늘 밤 8시에 그놈과 맥길러스키 서장이 브로드웨이에 있는 잭 템프시 바 앞으로 마이클을 데리러 올 거야. 그런 다음 장소를 옮긴대. 마이클과 솔로저는 아일랜드인 경찰이 알아들 수 없도록 이탈리아를 쓸 거래. 맥클러스키는 이탈리아어라고는 솔디는 돈입니다. 솔디라는 말밖에 모르니 걱정 말라더군. 그놈이 너에 대해 뒷조사를 했어. 너가 시칠리아 사투리까지 안다는 걸 알고 있는 걸 보니. 마이클은 심드렁하게 말했다. 할 이야기가 뭐가 있다고? 헤이건이 말했다. 우리가 중재자를 손에 넣을 때까지 마이클을 보내면 안 돼. 그는 어디에 있나? 클레멘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놈은 우리 집에서 부하 셋이랑 피노크를 하고 있어. 내 전화를 받기 전에는 그를 절대 풀어주지 말라고 일러놓았네. 소니는 가죽 안락 의자로 돌아갔다. 그렇다면 이제 회담 장소를 어떻게 알아낸다? 톰, 타탈리아 패밀리와 줄이 닿는 정보는 있지 않나? 그에게 정보를 빼오게 할 수 없을까? 헤이건이 어깨를 으쓱했다. 솔로즈는 영악한 놈이라 함부로 사람을 쓰지 않아.
경호원으로는 서장 하나로 충분하지만 총보다 보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놈이야? 그가 잘하는 거지. 우리 마이클을 미행하고 잘 되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됐어. 소니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놈들이 그 방법을 택했을 땐 우리 쪽에서 미행하리란 걸 계산에 넣지 않았을 리가 없어. 아마 그것부터 먼저 확인할걸. 그때 시각이 오후 5시였다. 소니가 근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다. 마이클을 데리러 왔을 때 자동차에 누가 타고 있든 그냥 총을 쏘라고 하는 수밖에 없어. 헤이건이 고개를 저었다. 솔로저가 자동차에 타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어떡하나? 딱 쫓던 게 신세가 될지도 모르네. 젠장,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솔로저가 그를 어디로 데려갈지 알아내야 하네. 그때 클레멘자가 끼어들었다. 그것보다 왜 그렇게 철저히 비밀로 하려는지 알아봐야 할 것 같네. 마이클이 얼른 말을 받았다. 그게 유리하기 때문이겠죠? 그렇지 않고서야 왜 우리에게 무엇이든 알려주지 않겠어요? 게다가 그는 냄새를 맡았어요. 경찰서장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녀도 의심이 많은 성격이 분명해요. 헤이건이 손가락으로 딱 하고 소리를 냈다. 바로 그거야. 필립스 형사 말이야. 소니, 자네가 전화해보는 게 어때? 그 사람이라면 서장이 어디에서 만나는지 알아낼 수 있을 거야. 한번 해볼만 해. 맥클러스키는 절대 자신이 가는 곳을 말하지 않겠지만 말이야. 소니가 수화기를 들고 다이얼을 돌렸다. 그는 예의 바르게 물어본 뒤 전화를 끊었다. 그가 전화해 주기로 했네. 소니가 말했다. 30분 가까이 기다렸을 때 전화가 왔다. 필립스였다. 소니는 메모지에 무언가를 적은 다음 전화를 끊었다. 그의 얼굴이 환하게 피어졌다. 이제 됐어. 맥클러스키 서장은 항상 행선지를 밝히고 다닌다네. 오늘 8시부터 10시까지는 부롱스의 루나 아즈레 레스토랑에 있을 거라고 했대. 거기 어디인지 아나? 테시오가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내가 알아. 우리에겐 아주 좋은 곳이야. 사람들이 은밀하게 대화할 수 있도록 높다란 칸막이가 되어 있지. 음식 맛도 좋고 사람들이 자기 일에만 신경을 쓸 수 있어서 완벽해. 그는 허리를 구부리고 소니의 책상 위에 담배꽁초로 지도를 그렸다. 이쪽이 출입구네. 마이클, 자네의 일이 끝나자마자 밖으로 걸어 나와 왼쪽으로 꼬부라진 다음 모퉁이를 돌게. 그럼 내가 기다리고 있다가 헤드라이트로 신호를 보낼 테니 만일 문제가 생기면 고함을 질러. 그럼 내가 들어가서 자네를 데리고 나오겠네. 클레멘자, 당신도 서둘러야겠네. 빨리 사람을 거리로 보내 총을 갖다 두게 하게. 그곳은 구식 화장실이라 물통과 벽 사이에 공간이 있네. 자네 부하를 시켜 그곳에 총을 숨겨놓게 하라고. 마이클, 놈들이 자네 몸수색을 한 뒤 무기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 자네에 대해 크게 경계하지 않을 거야. 그럼 레스토랑에 도착해서 잠깐 기다렸다 실례하겠다고 말하게. 아니, 허락을 구하는 게 낫겠지? 먼저 속이 좋지 않은 척 연기를 하면 자연스럽겠지? 그들은 별로 의심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다시 나타나선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되네. 테이블에 앉지 말고 그대로 총을 발사하게. 결코 기회를 엿보아서는 안 되네. 머릿속에 2발을 쏘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가능한 다리를 빨리 움직여야 해. 소니는 그의 말을 주의 깊게 경청했다. 총은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게 잘 갖다 놓아야 합니다. 마이클이 화장실에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요. 클레멘자가 힘주어 말했다. 총은 틀림없이 숨겨놓겠네. 좋습니다. 소니가 말했다. 테시와 클레멘자가 먼저 자리를 떴다. 톰 헤이건이 말했다. 소니, 내가 마이클을 뉴욕까지 데려다 주겠네. 안 돼. 자네는 여기 있어. 마이클이 임무를 마치면 그때부터 우리의 작업이 시작되네. 난 자네가 필요해. 신문사에는 손을 써놓았나? 헤이건이 고개를 끄덕였다. 일이 터지자마자 그들에게 소식을 줄 거야. 소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클 앞으로 걸어가 손을 내밀었다. 좋아 마이클, 이제 시작이야. 어머니께는 내가 잘 말씀드릴게. 그리고 적당한 때가 되면 너희 여자친구에게도 연락을 해볼게. 알았지? 알았어. 그런데 다시 돌아오려면 얼마나 걸릴까? 적어도 1년, 소니가 말했다. 톰 헤이건이 끼어들었다. 대부께서 그보다 더 빨리 돌아올 수 있게 손을 쓰실 거야, 마이클. 하지만 그 큰 기대는 하지마. 거기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 신문기자들이 사건을 얼마나 유리하게 써주느냐, 경찰청에서도 사건을 얼마나 깜찍하게 덮어주느냐, 다른 패밀리들이 얼마나 격렬한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야.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생길 거야. 그 점만은 분명해. 마이클이 헤이건에게 악수를 청했다.
최선을 다해주세요. 또다시 3년 이상 집을 떠나 있긴 싫어요. 헤이건이 부드럽게 말했다. 마음을 바꾸기에 아직 늦은 건 아니네, 마이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쓸 수 있다면 지금부터 다시 생각할 수도 있어. 반드시 솔로즈를 제거할 필요도 없고. 마이클이 웃었다. 우린 어떤 생각이라도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우리가 처음으로 옳다고 생각한 방법이에요. 난 평생 편하게 살아왔어요. 이제 내 의무를 할 때가 온 거예요. 자네 턱을 때렸다고 해서 섣불리 결정해서는 안 돼. 맥클러스키는 단순한 인간이야.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라 비즈니스였어. 헤이건은 두 번째로 마이클 코르네오의 얼굴에 도어의 얼굴이 겹쳐지면서 하나가 되는 것을 보았다. 톰, 웃기지 마. 이건 순전히 개인적인 감정 때문이야. 어디로 봐서 사업상의 일이야. 누구나 살아있는 동안에는 목구멍에 거미줄 치지 않게 매일 먹어야 해. 그건 개인적인 일이야.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걸 사업상의 일이라고 부르지. 내가 이걸 어디에서 배웠다고 생각해? 그래, 아버지야, 대부. 아버지는 친구가 벼락을 맞아도 당신 개인의 일로 생각하시는 분이야. 내가 해군에 입대한 것도 당신 개인의 일로 생각하셨어. 참 대단하신 분이야. 위대한 보스야. 아버지는 모든 일을 당신의 일처럼 생각하셨어. 마치 신익이라도 한 것처럼 참새 꼬리에서 빠진 깃털 한 개까지도 신경을 쓰신다니까? 대체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렇지 않아? 사고를 개인적인 모욕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겐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 그래, 난 뒤늦게 이 세계에 뛰어들었어. 하지만 언제든지 뛰어들 조건은 충분해. 제기랄, 내 쪼개진 턱도 내겐 개인적인 사고야. 솔로즈가 우리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것도 개인적인 일로 생각해. 그가 웃었다. 아버지에게 말해줘. 내가 아버지를 그대로 닮아서 아버지가 내게 했던 그대로 당신한테 되돌려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좋은 아버지셨다고. 마이클은 잠시 말을 멈추고 나서 골똘히 생각했다. 아버지 날 한 번도 때린 적이 없으셔. 소니 형도 프레디 형도 그리고 물론 코니도. 코니에게는 소리 한 번 지르신 적이 없는 분이지. 그런데 형, 이제 내게 진실을 말해줘. 아버지가 죽인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톰 헤이건이 고개를 돌렸다. 너가 아버지한테 배우지 않은 점 한 가지만 말하마. 바로 이런 식의 말씀이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라면 거기에 대해 절대 말하지 마. 그걸 정당화시키려고 노력하지 마. 아무리 해도 그건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야. 넌 그냥 하면 돼. 그리고 나서 잊어버려. 마이클 코르네오네가 얼굴을 찌푸리며 조용히 말했다. 형도 콘실리에리로서 보스와 우리 패밀리를 위해 솔로즈를 살려두는 게 위험하는데 동의하지? 물론이야. 알았어. 그럼 죽여야 해. 마이클 코르네오네는 브로드웨이의 잭 댐프시 레스토랑 앞에 서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았다. 8시가 되려면 5분이 남았다. 솔로즈는 시간을 정확히 지킬 것이다. 마이클은 자신이 거기서 아주 오랫동안 서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벌써 15분째 기다리고 있었다. 롱비치에서 차를 타고 오는 동안 그는 헤이건에게 했던 말을 잊으려고 애썼다. 이제 그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선 것이다. 그렇다. 오늘 밤 이후부터 전혀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것이다. 만약 이 쓰레기들을 몽땅 썰어버리지 않으면 그가 죽을지도 모른다. 마이클은 결연해지려고 노력했다. 자신의 속에 패밀리의 모든 것이 달렸다는 생각을 마음에 새겼다. 솔로즈는 멍청한 꼭두각시가 아니다. 맥콜러스키는 언제 깨질지 모르는 계란과 같다. 철사로 고정한 턱이 욱신욱신 쑤셨지만 오히려 자극을 주어 고마웠다. 통증이 그의 정신과 신경을 깨어있게 해줄 것이다. 브로드웨이 거리는 영화 상영 시간이 가까웠는데도 추운 겨울밤이라 인파가 많지 않았다. 기다란 검정색 자동차가 인도 쪽으로 붙이며 다가오자 마이클은 움찔하고 뒤로 물러섰다. 운전사가 앞문을 열며 타시오 마이클이라고 말했다. 그와 안면이 없는 운전사는 기름 바른 까만 머리에 셔츠 깃을 풀어 젖힌 젊은 남자였다. 자동차에 올라타자 뒷좌석에 맥클러스키 서장과 솔로즈가 앉아 있었다. 솔로즈는 앞으로 손을 내밀었고 마이클은 그와 악수를 했다. 손은 단단하지만 따뜻하고 거칠었다. 만나서 반갑네 마이클. 이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바라오. 어쩌다 모든 상황이 최악이 되어버렸소. 이건 결코 내가 바라던 바가 아닌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말이야. 마이클 코르레오네는 조용히 말했다.
나도 오늘 밤 모든 게 해결돼서 아버지가 더 이상 고통을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은 없을 거네. 솔로저가 진지하게 말했다. 우리 애들이 다시는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을 거라고 자네에게 맹세하지. 우리 대화하는 동안에는 마음을 열기로 하세. 자네 형 소니처럼 성격이 불같지 않길 바라네. 그런 사람과는 사업 얘기를 하기가 불가능하지. 매클러스키 서장이 투덜거렸다. 성격은 그래도 사람은 괜찮지. 그가 마이클에게 몸을 기울이더니 다정하게 어깨를 토닥거려 주었다. 지난밤에는 미안했네 마이클. 나도 경찰 해먹기에는 너무 나이가 들었나 봐. 성질 다스리기가 예전 같지 않아. 곧 은퇴해야 할 것 같아. 화가 나면 참을 수가 없고 매일 짜증이 난다니까 이해해 주게. 그는 한탄을 하면서 마이클의 몸을 사사치 수색했다. 마이클은 운전수의 입가에 엷은 미소가 번지는 것을 목격했다. 자동차는 특별히 미행자를 의식하지 않고 서쪽으로 달렸다. 웨스트 사이드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곳곳의 도로 정체로 속도가 빨라졌다 느려졌다 했다. 누군가 미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와 똑같이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동차는 조지 워싱턴 다리를 지나 뉴지지를 향해 달리고 있었다. 소니가 잘못된 정보를 전해받은 것이다. 다리 진입로를 요리조리 빠져나온 자동차는 반짝이는 도심의 야경을 뒤로 하고 질주하기 시작했다. 마이클은 멍한 표정을 지었다. 도대체 나를 늪지에 처박을 꿍꿍인가? 아니면 교활한 솔로조가 막판에 회담 장소를 바꾼 것일까? 그러나 그렇게 다리를 거의 건너고 있을 때 운전사가 갑자기 핸들을 획 잡아 돌렸다. 묵직한 자동차는 공중에 튀어올라 반대편 뉴욕으로 가는 차선 위로 떨어졌다. 매클러스키와 솔로즈는 순간 똑같이 따라하는 차가 있는지 확인하려는 듯 고개를 뒤로 돌렸다. 자동차는 이제 제대로 뉴욕을 향해 달렸다. 그들은 다리를 벗어나 브룽스 동부로 향했다. 그러다 미행자를 따돌리려는 듯 도중에 사이길로 들어갔다. 이때가 거의 9시였다. 그들은 이제 미행자가 정말로 없다고 안심한 것 같았다. 솔로즈는 담배에 불을 붙인 다음 담배갑을 매클러스키와 마이클에게 전해주었다. 두 사람은 거절했다. 솔로즈가 운전사에게 말했다. 오늘 잘했어. 잊지 않겠네? 10분 후 자동차는 이탈리아 주택가에 있는 작은 레스토랑 앞에 다다랐다. 거리에는 아무도 없었고 늦은 시각이라 저녁을 먹는 사람들도 많지 않았다. 마이클은 운전수가 함께 들어갈까 봐 걱정했지만 다행히 자동차에 남았다. 중재자는 운전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결국 운전사를 데리고 왔기 때문에 솔로즈는 약속을 어긴 것이다. 하지만 마이클은 그것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자신이 성공적인 협상을 바라는 것처럼 보이려면 굳이 터집을 잡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서였다. 솔로즈가 칸막이 있는 자리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 사람은 하나뿐인 둥근 테이블에 앉았다. 레스토랑에는 그들 말고 2명이 더 있었다. 마이클은 그들이 솔로즈의 패거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그건 중요한 일이 아니었다. 그들이 끼어들기 전에 모든 상황이 종료될 것이다. 매클러스키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다. 이곳이 이탈리아 음식을 잘하나? 솔로즈가 그를 안심시켰다. 송아지고기 맛 좀 봐요. 뉴욕에서 최고랍니다. 이윽고 웨이트가 포도주병을 가져오더니 마개를 땄다. 그는 잔 3개에 포도주를 가득 따랐다. 매클러스키는 정색을 하며 술을 거절했다. 난 술을 마시지 않는 유일한 아일랜드인일 거요. 술 때문에 망가지는 사람들을 하도 많이 봐서. 솔로즈가 서장에게 양해를 구했다. 지금부터 이탈리아어로 마이클과 할 얘기가 있습니다. 당신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제가 영어로는 속갯말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이클에게 우리가 오늘 밤 합의를 보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이라는 걸 설명하려고 하니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당신을 못 믿어서가 아니니까. 매클러스키 시장은 두 사람에게 묘한 미소를 지었다. 알았어. 두 사람이 잘 해보쇼. 난 송아지 고기와 스파게티나 먹고 있을 테니. 솔로즈는 빠른 시칠리아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나와 당신 아버지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은 순전히 사업상의 문제라는 걸 이해하기 바라오. 난 돈 코르레오네를 존경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조직에 들어갈 기회를 달라고 간청했소. 그러나 당신 아버지는 구세대라 현상 유지에 만족하시는 것 같소. 하지만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은 유망사업이오. 수익성을 따질 것도 없는 몇백만 달러가 걸린 미래형 사업이오. 그런데 당신 아버지는 비현실적인 편견 때문에 자기 방식만 고집하셨소. 내게도
자네나 잘 해보게 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린 둘 다 그게 비현실적이란 걸 알지. 하지만 우린 서로 협조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어. 그분이 진짜 내게 하고 싶은 말씀은 내가 사업을 꾸려갈 능력이 없다는 것일까요? 나는 그분을 존경하지만 내게 당신의 의견을 강요하는 걸 참을 수 없었어.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고. 나는 모든 다른 뉴욕 패밀리들의 암묵적인 지지를 받고 있어. 타탈리아 패밀리는 내 동업자요. 만일 이 전쟁이 계속된다면 코를레오네 패밀리는 고립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요. 당신 아버지가 왕쾌하신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소니는 그만한 존경을 받지 못하고 대부가 될 제목이 아니요. 아일랜드인 고문인 헤이건도 젠쿠 아반단도와 같은 인물은 아니요. 참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오늘 내가 만나자고 한 것은 평화협정을 맺고 싶었어요. 우리 당신 아버지가 왕쾌하여 이 협상을 할 때까지 적대 감정을 풀기로 하는 게 어떻소? 타탈리아 패밀리도 내 설득을 받아들여 버루노에 대한 일을 덮어두기로 했소. 우리 화해합시다. 나도 그러는 동안 생활비를 벌어야 하기 때문에 소규모나마 내 사업을 할 작정이요. 당신들이 협조를 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들이 방해만 하지 말아줄 것을 부탁하오. 이것이 나의 제안이요. 난 당신에게 내 제의에 동의해줄 만한 권위가 있다고 믿소. 마이클은 시칠리아어로 대답했다. 당신이 말하는 사업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지, 우리 패밀리의 역할은 무엇이고 우리가 이 사업에서 얻게 되는 이익은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오. 내 제의의 세부 내용까지 알고자 하는 거요? 솔로조가 물었다. 마이클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버지의 목숨을 더 이상 위협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받는 거요. 솔로조는 손을 번쩍 들어 올렸다. 내가 어떻게 해주면 믿을 거요? 나는 거절을 당한 사람이요. 기회도 잃어버렸어. 당신은 날 그렇게 대단하게 보는가 본데 나는 그렇게 영리하지 않소. 마이클은 이 회담이 며칠간의 말미를 얻기 위한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솔로조는 아버지를 죽이려는 또 다른 시도를 할 것이다. 재미있는 사실은 솔로조가 자신을 어린아이 취급한다는 것이었다. 마이클은 전신에 퍼지는 야릇하고 짜릿한 정오심을 느꼈다. 그는 괴로운 듯한 표정을 만들었다. 솔로조가 급히 물었다. 왜 그러시오? 마이클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포도주가 방광으로 직행했나 봅니다. 지금까지 참고 있었는데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솔로조는 검은 눈동자를 굴리며 의도적으로 그의 표정을 살폈다. 그는 거칠게 마이클의 바지가랑이 속으로 손을 넣어 훑으며 무기가 있나 더듬었다. 마이클은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맥클러스키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내가 검사해 보았어. 나는 수천 명의 젊은 놈들을 수색한 경험이 있어. 그 놈은 깨끗했어. 솔로조는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다. 그렇다고 화장실을 못 가게 할 수도 없었다. 그는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힐끗 쳐다본 다음 눈썹을 치키 올리고 화장실 문 쪽을 노려보았다. 손님으로 가장한 솔로조 일당은 자신이 이미 확인해 보았는데 아무것도 없었다는 표시로 가볍게 목례했다. 솔로조는 마지못해 빨리 갔다 오시오 라고 말했다. 그는 여러 가지 예방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경이 곤두섰다. 마이클은 일어서서 화장실로 갔다. 세면대 옆에는 철망 선반이 있고 그 안에 분홍색 비누통이 놓여 있었다. 그는 화장실로 들어가서 실제로 소변을 보았다. 그리고 나서 마이클은 에나멜 물통 뒤로 손을 뻗었다. 테이프로 붙여놓은 끝이 뭉툭하고 작은 권총이 손끝에 닿았다. 그는 지문 걱정은 하지 말라는 클레멘자의 말을 떠올리며 권총을 마지막으로 점검해 보았다. 그런 다음 권총을 허리에 찔러넣고 바지 위로 위도스를 내어 단추를 잠궜다. 그는 손을 씻고 머리에 물을 묻혔다. 그리고 손수건으로 수도꼭지에 지문을 닦고 화장실을 나왔다. 솔로조는 화장실 문을 노려보고 앉아 있었다. 그의 검은 눈이 기민하게 번뜩였다. 마이클이 미소를 지었다. 이제 편히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맥클러스키 서장은 벌써 송아지 고기와 스파게티를 먹고 있었다. 뻣뻣하게 앉아 마이클을 주시하던 벽 쪽의 남자는 한눈에 봐도 긴장이 풀어진 것 같았다. 마이클이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는 클레멘자가 화장실에서 나온 뒤 지체하지 말고 곧장 총을 발사하라는 말이 기억났다. 하지만 본능적인 경고인지 아니면 겁을 집어먹어서인지 그렇게 하지 못했다. 이게 만일 액션 영화를 찍는 중이라면 틀림없이 NG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자신이 앉아있다는 사실에 너무 다행스럽고 안심이 됐다.
얼마나 떨었던지 다리에 힘이 모두 빠져버렸기 때문이다. 솔로조가 그에게 몸을 기울였다. 마이클은 테이블에 배를 바짝 대고 그 밑으로 우도 단추를 열었다. 얼굴 표정은 열심히 듣는 척했지만 솔로조가 무엇라고 짓거리는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저 횡설수설하는 말처럼 들렸다.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쳐 올라오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테이블 밑으로 오른손을 넣어 허리에 찬 권총을 잡았다. 그리고 천천히 총을 뺐다. 그때 웨이트가 주문을 받으러 왔다. 솔로조는 고개를 돌려 웨이트에게 말을 했다. 마이클은 왼손으로 테이블을 꽉 잡은 다음 바깥쪽으로 밀쳐내면서 오른손으로는 권총을 꺼내 솔로조의 머리에 겨누었다. 솔로조 역시 몸놀림이 얼마나 민첩한지 이미 마이클을 피하려는 동작을 취했다. 그러나 나이가 더 젊은 마이클이 한 발 앞서 방아쇠를 당겼다. 총알이 솔로조의 눈과 귀를 정확히 관통했다. 솔로조의 머리에서 핏덩어리가 울컥울컥 쏟아지고 뼈 조각이 애꿎은 웨이트의 상의로 튀었다. 마이클은 본능적으로 더 이상 쏠 필요가 없음을 직감했다. 솔로조는 고개가 돌아가며 최후의 순간을 맞았다. 마이클은 그의 눈에서 촛불이 꺼지듯 생명의 빛이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나서 겨우 1초가 흘렀을까? 마이클은 재빨리 총구를 맥클러스키에게로 돌렸다. 경찰서장은 이 일이 자신과 상관없다는 듯 담담하게 솔로조를 응시했다. 그 자신도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을 직감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는 송아지 고기를 찍은 포크를 손에 든 채 마이클을 쳐다보았다. 마이클이 웃으면서 방아쇠를 당길 때에도 그는 왜 굴복하거나 도망가지 않느냐며 노골적으로 붕괴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이번 총격은 실수였다. 치명적이 아니었다. 맥클러스키의 황소같이 두꺼운 목을 관통하자 커다란 송아지 고기가 목에 걸려 질식할 것 같은 신음이 흘러나왔다. 그러고는 찢겨진 폐로 숨을 내쉴 때마다 피가 울컥울컥 쏟아져 나왔다. 마이클은 유유히 그리고 정확하게 그의 백발정수리를 마쳤다. 방 안은 마치 붉은색 안개가 가득 차 있는 것 같았다. 마이클은 벽에 붙어있는 남자를 보았다. 그는 마비된 것처럼 꼼짝 않고 서 있었다. 이제 그는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손을 올려놓고 사방을 살폈다. 웨이트는 믿기 어렵다는 듯이 마이클을 쳐다보며 공포에 떨며 다리를 질질 끌고 주방 쪽으로 뒷걸음질 쳤다. 솔로조는 아직 의자에 앉은 채로 몸 한쪽을 테이블에 걸치고 있었다. 거대한 맥클러스키의 몸도 미끄러져 의자와 함께 바닥에 나둥그러져 있었다. 마이클은 그대로 총을 밑으로 떨어뜨렸는데 맥클러스키의 몸에 맞는 바람에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았다. 그는 벽에 붙어있는 남자도 자신이 총을 떨어뜨리는 걸 보고 있던 웨이트도 쳐다보지 않았다. 솔로조의 차는 갓길에 주차되어 있었으나 운전수는 보이지 않았다. 마이클은 왼쪽으로 걸어가서 모퉁이를 돌았다. 찌그러진 세단이 헤드라이트를 번쩍이며 그에게로 다가오더니 문이 열렸다. 그가 올라타자 자동차는 굉음을 울리며 질주하기 시작했다. 운전석에는 테시오가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대리석처럼 굳어 있었다. 솔로조를 먹어치웠나? 테시오가 물었다. 순간 마이클은 테시오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 표현은 대개 성적인 의미로 여자를 강간했을 때 쓰는 말이었다. 그는 테시오가 왜 그런 말을 쓰는지 궁금해졌다. 네, 둘 다. 마이클이 대답했다. 정말? 머리에서 뇌수가 흘러나온 걸 봤어요. 자동차에는 마이클이 갈아입을 옷이 준비되어 있었다. 20분 뒤면 그는 시칠리아에 정박할 이탈리아행 화물선을 타게 될 것이다. 그리고 2시간 뒤면 배는 바다 한가운데 떠있게 될 것이고 그는 객실에서 지옥불처럼 타오르는 뉴욕의 야경을 감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 악몽에서 벗어나게 될 것을 생각하며 마이클은 말할 수 없는 안도감에 젖었다. 그것은 낯설지 않은 감정이었다. 그의 해병대 분함대가 전투지였던 섬을 출발할 때의 느낌과 비슷했다. 전쟁이 끝나기 전이었지만 가벼운 부상을 입었던 그는 섬을 떠나 의무선으로 후송되었다. 바로 그때와 같은 안도감이 들었다. 그곳은 아수라장이 되었겠지만 어쨌든 자신은 거기에 없을 것이다. 솔로조와 맥클러스키 서장이 살해된 다음날 뉴욕의 모든 경찰서와 파출소에는 다음과 같은 공문이 내려갔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맥클러스키 서장의 살해범이 체포될 때까지 도박과 매춘, 그 어떤 종류의 불법 행위도 금지된다. 도시 전역에 대규모의 경찰 수색대를 급파한다. 모든 불법 비즈니스 행위는 금지된다. 그 사건 후에
패밀리 연합의 밀사가 찾아와 코를레오네 패밀리에게 살인 행위를 포기해 줄 것을 부탁했다. 그러나 상관하지 말라는 대답만 듣고 돌아갔다. 그날 밤 롱비치의 코를레오네 저택에서는 폭발 사건이 터져 쇠사슬로 묶어놓은 자동차가 공중분해되었다. 또 행동대원 2명이 그리니치 빌리지의 한 이탈리아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던 도중 살해되었다. 1946년 5개 패밀리의 전쟁이 시작되던 날이었다.